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6권의 책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9월에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 생각을 했었는데 10월이 되고 나서야 이제야 촬영을 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 조금 늦어지게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추천할 책들을 그만큼 꽉꽉 담아왔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책이 한 권 정도는 그래도 다들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매기 오페럴 작가의 햄릿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그간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가 이 책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추석 직전에 올렸던 수다 영상에서 이 책을 읽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던 거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추석 연휴 때 깔끔하게 딱 완독을 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상상을 더해서 풀어낸 소설입니다. 아들인 햄릿이 쌍둥이 남매인 주디스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막 가족을 찾아다니고 이 아이들의 아픔을 지켜보는 현재의 이야기 줄기가 하나가 있고 과거에 애그니스와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했는지 하는 그 과거의 이야기 줄기가 하나가 있어요. 현재의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해서 번갈아 나오는 거죠. 이때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아내인 애그니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책 전체에서 셰익스피어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데요. 소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서 1580년대 스트래퍼드 헨리 스트리트에 살던 부부에게 세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남자아이인 햄릿은 1596년 1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4년 정도 지난 뒤 아이의 아버지는 햄릿이라는 희곡을 썼다. 라는 언급이 나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소설이 햄릿의 죽음과 햄릿의 탄생 사이에 그 여백을 채워보는 작업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이야기의 중심을 셰익스피어의 가족, 특히 그의 아내인 애그니스에게로 옮겨서 역사에서 잊혀진 이들에게 좀 조명을 하고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애그니스의 경우에는 소설에서 약간은 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나오거든요. 손금을 읽거나 미래를 좀 어렴풋하게 보기도 하고 식물이나 약초에 대해서 해박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독특한 인물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은 셰익스피어와 그의 가족의 삶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공백으로 남은 거의 알려진 게 없는 그 부분을 상상력을 통해서 좀 문학적으로 그려보는 책인 거죠. 소설 안에서 셰익스피어 본인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대한 극작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억압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한 아들, 그리고 누군가의 연인이자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아버지인데요. 사실 저는 셰익스피어 하면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문학사에서 불변의 진리처럼 확고하게 자리한 일종의 개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워낙 오래전 사람이기도 하고 국가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작품이 쓰인 언어도 전혀 다르고 다들 위대하다라고 하니까 어떤 개인으로서의 모습은 점점 지워지고 그냥 위대한 사람? 이런 작품을 쓴 사람 정도로 뭔가 막연하게 남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물론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치열한 심리적 갈등, 살아 숨쉬는 감정을 지닌 한 개인으로서의 셰익스피어를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경험이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외국 북튜브를 통해서 이 작품을 처음 알게 됐고 너무나 극찬을 받았고 그리고 이 책이 그 위민스 프라이즈인가 그거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인상 깊게 읽었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는 여운이 정말 오랫동안 남아서 책장을 덮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장면 안에 그 순간 안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좀 되새기기도 했는데 문체가 조금 독특해요. 일단은 거의 모든 문장들이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햄릿이 달려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묘사가 섬세하면서도 단문이 나열된 듯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자주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단문이 길게 나열되면 오히려 읽을 때 좀 속도가 느려져서 그런 스타일을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살짝 전개가 좀 루즈해진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많은 부분에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책이었고, 한 아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야기가 정말 공을 들여서 쌓인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꼭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기를 이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책이 또 없었던 것 같아서 이 책은 조금 각별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드디어 다 읽었고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추석 연휴 때 읽고 싶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책인데 바로 과학 잡지 에피 20호 뼈에게 묻다입니다. 출판사는 이음이고요. 뼈에 대해서 사실 과학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뼈가 지닌 특성 혹은 뼈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닌 의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통틀어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뼈를 좀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이 책이 마침 뼈에 대한 글을 싣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담한 판형이라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이렇게 책을 쥐고 있고 싶은, 이 책은 크게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숨, 갓, 터, 길, 인류세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숨이라는 파트에서 이제 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4편의 글이 다 재미있었어요. 뼈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역사와 인류학 분야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자료이자 단서잖아요. 숨 파트에 실린 4편의 글에서는 주로 인류학에서 뼈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그런 해석이 변했던 거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여성들의 골반뼈를 연구하던 것이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일종의 근거로 사용된 논리라든지, 서양 해부학과 동양 해부학의 차이와 발전 등에 관해서라든지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 역사나 문화적으로 너무나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주의 깊게 읽게 되기도 했고요. 과학 잡지이기는 하지만 과학이라는 분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그 분야, 잘 모르는 분야라는 그런 거리감을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게 되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독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아트에 대해 다룬 글이나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제작실에 대한 글도 인상 깊게 읽었고요. 뼈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글도 역시 실려 있습니다. 저도 에피를 이번에 처음 읽은 거라서 아직 잘은 모르지만 과학에 대해 저처럼 약간은 어려움이나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고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잡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크기가 아담하고 텍스트가 빽빽하지 않아서 물리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사실 그런 것도 시각적으로 너무 압박을 주지 않아야 좀 책을 읽을 때 덜 부담스럽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아담한 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글도 적어도 이 뼈에게 묻다 이 20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다른 호와 다른 주제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덧붙이자면 김초엽 작가님이 편집위원으로 계셔서 반갑기도 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유리 작가님의 단편 소설도 역시 한 편 수록되어 있고요. 제가 이 20호를 사두고 민기적거리는 사이에 21호가 또 나왔더라고요. 과학 지구를 품다 라는 제목이던데, 에피의 다른 호들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또 다음에 뭘 읽어볼까 하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4호가 제일 땡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목이 프랑켄슈타인이야.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글이 실려있는 것 같아서 지금 4호를 구매해서 읽고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책 자체도 예쁜데 그 안에 담긴 글도 알차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지게 되네요. 아무튼 이 과학 잡지 에피 20호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바다 컨셉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 간단히 언박싱을 했던 책인데요. 바로 조혜은 작가의 트로피컬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이고요. 조혜은 작가님의 2번째 소설집이고 총 8편의 단편이 실린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언박싱하면서도 좀 궁금해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책의 뒤에 이런 말이 적혀 있거든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청초년생 마음으로 쓰인 한여름밤의 젤리소다 맛 괴담집. 아니, 괴담이면 괴담이지 젤리소다 맛 괴담집은 또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쓰였는지 좀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이 책에는 여러 환상적인 존재들, 그리고 오싹한 존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고기를 뜯어먹는 어떤 기이한 아이도 나오고, 목마도 나오고,
이야기의 첫 페이지부터 막 사람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딱 등장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타임리프 이야기도 있고, 뭐 미세먼지와 다단계 이야기, 사라진 고양이 이야기 등등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주목하는 것이 인간의 잔혹성이나 자극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소설에 따라 다양한 질감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뒷표지 문구와 같은 표현이 적힌 것 같아요. 총천연색 마음, 젤리소다 맛.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추출되는 키워드는 외로움입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어떠한 사정으로 혼자 남았거나 혹은 가까운 이를 잃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 취약해져 있는 그 상태를 다루는 것인데, 이것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이 다정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괴담집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각 소설이 각자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기와 석류라는 작품은 정말 괴담에 가깝고 또 그로테스크한 존재가 등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와의 관계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소설이고, 릴리의 손이라는 작품은 타임리프의 진수를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유니버설 캐숍의 비밀은 코끝이 찡해지는 소설이고, 푸른 머리칼의 살인마는 푸른 수염 동화를 재해석한 것 플러스 타임리프물이라서 정말 재미있었고, 조혜은 작가님의 칵테일 러브 좀비 소설집에 실린 그 오버랩 나이프라는 작품을 재미있게 읽으셨던 분들은 이 책을 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오버랩 나이프를 읽으면서 와, 이 작가님은 타임리프물을 정말 잘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집에서도 그 능력이 정말 10분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반가웠고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그 오버랩 나이프라는 작품을 특히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책 표지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된다면 이 책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기묘한 느낌, 그리고 이런 오묘한 색감 조합. 이 책이 여름에 나오기도 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여름에 기담이나 괴담이나 호러 이런 거를 많이 읽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책을 여름에 부지런히 읽어서 빨리 소개를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제야 소개를 드리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할로윈이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을 뭐 그렇게 많이 막 챙기는 편이 아니더라도 10월만 되면 오싹하고 서늘한 책들을 저는 한두 권쯤은 좀 더 찾아서 읽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싹하고 서늘한 책을 좀 찾고 계시다 하시면 이 책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계절감은 큰 상관이 없죠. 언제 읽어도 좋은 책이기는 한데 그냥 괜히 한두 마디 더 덧붙여 봤고요. 아무튼 이 책도 재미있게 읽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소은 작가의 한 폭의 빛,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사실 이 책은 영상에서 소개를 해도 되나? 좀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어로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단계에서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인상 깊게 읽은 책이고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서 부족한 표현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김소은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집이고요. 작가님의 등단작이기도 한 과로라는 작품을 포함해서 총 9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각 소설에서 인물들은 과거 부모님의 과수원에서 만났던 너와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동생이 실종된 뒤에 비어있는 과로를 자꾸 보게 되기도 하고, 미지의 행렬에 참여해 걷기도 하고, 텅 빈 커다란 어항이 있는 집에 살게 되면서 물고기를 데려와서 키우기도 합니다. 제가 왜 앞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서사적으로 불분명한 지점들이 많은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방금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어도 소설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 인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가 않아요. 이 인물들은 뚜렷한 인과관계나 사건의 개연성, 줄거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 놓여있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명료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감상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저도 읽으면서 아리송한 부분이 많았고 이 책 뒤에 실린 홍성희 평론가님의 해설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영상에서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책이 그 자체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 이전에 언급을 하면서 등단 당시에 환상적인 이미지와 소설을 지배하는 아득한 슬픔의 정조가 투명한 감각을 선사한다 라는 평을 받은 것에 대해 이게 도대체 무슨 느낌일지 너무나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각을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상실했고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럼에도 사라진 것을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나 지금 너무 슬퍼, 견딜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이 심사위원분들께서 평했던 것처럼 너무나 아득해서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동요가 좀 없어 보이는 상태? 저도 제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 느꼈고 정말 잘 말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처음에 이 책을 다 읽고 덮었을 때는 물음표가 많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을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다시 읽으면 느낌이 사뭇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읽었을 때 더 좋을 것 같은 책?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좀 와닿을 것 같은 책? 이었어요. 사실 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읽으시게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모호한 표현으로나마 이 책에 대한 감상을 좀 전해보고자 노력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분위기를 확 바꿔서 바로 이 책입니다. 현찬양 작가의 잠 못 드는 밤의 궁궐기담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엘릭시르입니다. 이 책은 소개에는 연작 단편집이라고 나와 있고 또 각 장이 개별 사건, 개별 기담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크게 보면 큰 줄기가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 각 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연작 단편집이면서 장편 소설이기도 한 그런 책일 것 같아요. 배경은 태종 이방원이 통치하던 시기의 경복궁이고 그 안에서도 냉궁이 된 교태전이 주요 배경입니다. 궁녀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이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경복궁 안에서 펼쳐지는 수상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책의 중심 인물이 되는 궁녀 백희가 입궁하기 전 그 집안에서 겪었던 일을 시작으로 온갖 괴력난신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우선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 소설에 궁녀들 사이에서 읽히는 비망록이 나와요. 궁녀 규칙 조례라고 이제 신입 궁녀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 금기사항 이런 거를 일러주는 조례인데 이게 또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약간 한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뭐가 보인다면 뭐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는 뭐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오싹한 느낌이 들고 또 배경이 경복궁 안에서도 냉궁으로 지정된 교태전이기 때문에 원래도 궁 자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조금은 폐쇄적인 공간인데 그 안에서도 특히 개방되지 않은 공간인 거죠. 작가님께서도 작가의 말에서 경복궁이 거대한 학교라고 한다면 궁녀들은 영원히 졸업하지 못하는 학교에 갇힌 학생들이 될 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이 주는 분위기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밀실은 아니지만 약간 밀실 같은 느낌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믿어도 되는가 하는 긴장감도 더해지고 그러면서도 배경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권력 싸움이 막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후궁들 사이의 위계와 권력 다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요컨대 마냥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분명 인간사에서 늘 벌어지는 일에 대해 다루고 있거든요. 궁 안의 이야기이지만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신뢰와 배신, 외로움, 권력의 이동과 유지, 그로 인한 불안 등등 그 점이 이 소설을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사건들뿐만 아니라 인물들 하나하나도 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고 하루 만에 이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로 만들어져도 너무나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더 느낌이 잘 살 것 같아요. 약간 그 보건교사 아는형 경복궁 버전인데 조금 더 다크하고 그 넷플릭스 특유의 그 느낌 아시죠? 그런 거. 작가님이 이 책의 후속작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그거를 모르고 이 책 한 권에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될 줄 알고 읽다가 혼자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정말 심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의 중반에 새로운 인물, 괴력난신이자 궁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 궁녀 중에 한 명이 이 외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갈등의 여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소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라고 당황을 했었는데 책 소개를 이제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후속작이 예정되어 있다. 네, 후속작이 예정되어 있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결말이고 오히려 다음 권을 너무나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혹시 읽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후속작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표지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 표지를 좀 실물로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기는 하네요. 근데 제가 아마 영상 화면 어딘가에 이미지를 이렇게 띄웠겠죠? 아무튼 역사물과 판타지와 추리 미스터리의 소설의 재미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책. 네, 저는 약간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읽은 그런 책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중원 작가의 얼굴을 그리다 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산지 꽤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동안 늘 읽고 싶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책인데 어째서인지 지금까지 읽지 않다가 이제서야 읽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읽고 미뤄뒀나 의아할 정도로 재미있었는데요. 이 책은 여기 표지에도 적혀있다시피 초상화가인 정중원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특히 하이퍼 리얼리즘, 아주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리시는 작가님이신데요. 제가 전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 그 책을 읽고 리뷰를 하면서 그 책의 표지에 대해서 정말 열렬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표지다. 제가 올해 만난 책 표지들 중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최고인 것 같아요. 거의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표지에 그려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그린 작가님이시거든요. 이 책은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면서 겪으셨던 일들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초상화에 얽힌 많은 일화와 인물들, 그리고 초상화의 현재와 미래까지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인문 에세이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 처칠이나 벨라스케스, 뒤러, 미켈란젤로, 셰익스피어 등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자화상과 자의식의 관계, 화폐에 담긴 인물 초상화와 정부 표준 영정, 관제 초상화, 현재의 CGI 기술과 딥페이크까지 초상화와 자화상, 그 밖에도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두께도 어느 정도 좀 되고 또 인문 에세이라고 들어서 읽는데 시간이 꽤 필요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그만큼 글을 아주 편안히 매끄럽게 읽을 수 있었고 내용도 너무나 재미있었거든요. 특히 하이퍼 리얼리즘 초상화라는 것이 사실 이 글을 읽기 전에 저에게는 조금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그 그림 자체가 주는 신기함 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으로 이제 얼굴을 주로 기록하는 이 시대에 사람이 직접 그리는 그림으로서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인 그림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화폭에 담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작업이 그리는 사람과 그려지는 사람 모두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시대에 이 책은 제가 기대했던 대로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처음부터 짚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거울이나 카메라 같은 게 있어야 그 안에 비친 혹은 촬영된 이미지로서의 내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내 얼굴과 타인이 보는 내 얼굴이 다르고 이런 시선의 차이와 필연적으로 편집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인식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초상화란 누군가의 얼굴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매체인 것 같고 또 그것이 누군가의 자의식이나 콤플렉스와 같은 내면의 어떤 것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가에 의해 선전 매체나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 시대에 중시하는 가치를 공표하는 매체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전에는 초상화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는 당연히 봤지만 이런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깊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초상화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연스레 거울 속의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갤러리 들어가서 이제 제 얼굴이 들어간 사진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사진들을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봤었나라는 거를
좀 되새기게 되기도 하고, 이 책 안에 여러 점의 초상화와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또 작가님의 작품 역시 다수 수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재미도 정말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작가님이 호메로스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과정과 그 결과물이었는데, 책을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우연과 운과 인연 이런 게 필요한지를 좀 다시금 깨달았던, 그래서 독자인 저에게도 좀 더 각별하게 다가왔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진짜 여러 번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책이라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가 제가 최근에 읽은 6권의 책들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한 책을 읽고 마지막에 이렇게 영상을 기획해서 마침내 촬영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책들을 드디어 다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들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제가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을 다 꺼내서 분류한 그 영상이 올라간 후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노력을 저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새 책을 사는 대신에 사두고 안 읽은 책들을 우선적으로 읽는 그거.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난 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당연하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의지가 무너지면 그렇게 열심히 책을 다 분류한 보람이 없잖아. 아무튼 앞으로도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읽고 또 영상에서 리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